교과서 102쪽 유럽의 진출과 교역망의 확대를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15세기 후반에서 이제 16세기에는 이제 이 대항해 시대가 이제 열리는데, 자, 이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유럽 서쪽 끝에 이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나라와 에스파냐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두 나라는 당시 이제 이탈리아와 이슬람 상인들에 의해서 이 지중해 무역에 이제 소외돼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동아시아와 이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제 항로를 이제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바르톨로뮤 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1488년에 아프리카 이제 남단에 희망봉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492년에 바로 이제 이탈리아 출신의 탐험가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서쪽으로 계속 항해하다 보면 인도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요 에스파냐 이제 마드리드를 출발해서 이제 이 1492년 이제 서인도 제도에 도착을 하는데, 바로 이제 이게 아메리카 대륙에 이제 발견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발견한 이 지역을 이제 인도라고 믿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지명도 이 아메리카에 있지만 이제 서인도 제도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이 1498년이 되면은 이 바스쿠 다가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바르톨로미 디아스가 발견한 희망봉을 돌아서 이제 인도까지 가는, 인도의 캘리컷까지 가는 이제 인도 항로를 이제 개척을 하고요. 그 다음에 1519년에 마젤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젤란은 바로 이제 요 태평양을 이제 횡단해서 1521년에 필리핀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물론 이제 마젤란은 이제 필리핀에서 살해를 당하는데, 그 부하들이 1521년 향신료의 섬인 그 말루쿠 제도에 도착해서 향신료를 이제 배에 잔뜩 싣고 포르투갈 해군의 추적을 피해서 1522년에 바로 이제 이 에스파냐의 이제 세비야 항으로 이제 이 귀향을 하면서 이제 세계 일주에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초반에는 이렇게 이제 유럽인들이 이 동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하는 대항해 시대가 이제 열렸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가장 먼저 동아시아에 진출한 상인들은 이제 포르투갈 상인들인데, 바로 16세기 전반이 되겠죠. 16세기 전반부에 자, 이 물라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물라카가 이제 어디냐면, 자, 여기 이제 지도를 좀 보게 되면 바로 요 인도 말레이 반도 요 남쪽 끝,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 사이에 있는 이제 좁은 해협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물라카는 바로 중개무역의 중심지였는데, 이 포르투갈 상인들이 자, 이 물라카를 이제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의 호이안과 중국의 이제 마카오, 이 마카오를 이제 명나라 관리를 매수해서 이제 거주권을 획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나가사키까지 이제 진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유럽 상인들이 이 인도와 동아시아 지역에 온 이유가 바로 향신료를 찾아서 왔죠. 향신료뿐만 아니라 이제 비단, 그 다음에 도자기 이런 것들을 이제 사러 왔는데, 특히 이제 이 말루쿠 제도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말루쿠 제도는 이제 어디냐면, 자, 여기 이제 여기도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바로 이제 인도네시아죠. 이 말루쿠 제도가 바로 이쪽 사진에도 있죠. 이 말루쿠 제도. 자, 이 말루쿠 제도는 바로 정향, 육두구 등의 향신료의 산지입니다. 그래서 이 포르투갈 상인들이 말루쿠 제도를 이제 점령합니다. 그래서 16세기 전반에 동아시아에 진출했던 상인은 포르투갈 상인이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의 물라카를 점령하고, 베트남의 호이완, 그 다음에 명나라의 마카오를 거쳐서 일본의 나가사키에 진출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말루쿠, 향신료의 산지인 말루쿠 제도를 이제 점령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6세기 후반에 포르투갈의 뒤를 이어서 동아시아에 진출한 나라는 에스파냐죠. 자, 이 에스파냐는 이제 이 어디를 이제 무역의 거점으로 삼았냐 하면, 자,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죠. 그래서 마닐라를 이 무역의 이제 거점으로 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파니아인들은 이제 16세기 후반부에 동아시아 진출해서 마닐라를 거점으로 이제 갈레온 무역을 했었다 그랬는데, 이 갈레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스파니아인들의 이제 무역 형태를 말하는데요. 이 지도를, 교과서에 나오는 지도를 좀 확대해서 좀 보면, 당시 이제 이 에스파냐는 16세기 이 초반부에 바로 이제 이 멕시코의 이제 아스텍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페루의 잉카 제국을 멸망시켰죠. 그래서 이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식민지로 이제 만들고,
바로 이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은, 그 다음에 이제 이 페루의 포토시 은광에서 생산되는 막대한 은을 요 멕시코의 이제 아카풀코 항으로 옮겨서 이 태평양을 횡단해서 자신들이 점령한 이제 마닐라에 가져와서 바로 뭡니까 이 명나라의 비단과 면직물과 도자기를 이제 사서 그리고 이제 이 동남아시아에 이제 뭡니까 이 향신료를 사가지고 이제 유럽에 팔아먹었던 거죠. 뒤에 가서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 이 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명청의 기본적인 화폐죠. 그래서 이 명과 청나라의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은 1대 6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은 1대 12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생산되는 은을 그냥 가져다가 명청에 팔기만 해도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은을 가져와서 명청의 도자기와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는 향신료를 사가지고 유럽에 팔아먹으면 2배, 3배, 4배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져온 은을 바로 이제 이 에스파냐의 대포를 갖춘 대형 선박인 갈레온을 이용해서 무역을 했다. 그래서 이 무역을 우리가 이제 갈레온 무역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이제 게임에 보면 이제 영국의 대형 선박 중에서 갤릭선이라고 있죠. 이게 에스파냐 발음으로 이제 갈레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17세기가 되면 동아시아 무역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나라가 바로 이제 이 네덜란드 상이 되는 겁니다. 네덜란드 상인 17세기라고 이제 써놓겠습니다. 자, 원래 이 향신료의 주산지인 말루크 제도 이 지배권을 원래는 이제 포르투갈이 갖고 있었는데 이 말루크 제도의 지배권을 이제 포르투갈로부터 빼앗고 그다음에 이제 이 나가사키에 머물면서 이제 이 일본과 또 명성인과 이제 교역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타이완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쌀과 설탕 등을 생산해서 이제 판매를 했는데 요 타이완은 나중에 이제 반청 운동을 했었던 정성공 세력이 네덜란드 세력을 이제 몰아내고 이제 타이완을 근거지로 이제 반청 운동을 했었고 강희제 때 이제 이 그 아들 정경까지 이제 진압이 되면서 타이완의 정치 세력이 이제 진압됐다.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 17세기가 되면 이제 동남아시아의 대부분의 섬을 이제 장악하게 되는 게 바로 네덜란드게 되겠다. 그래서 이제 1618년에 여기 이제 바타비아라고 부르죠. 여기 이제 인도네시아를 자카르타인데요, 지금의.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이 근거지로 해서 원래 바로 포르투갈 상인들이 이 뭡니까 점령하고 있었던 요 물라카라고 하는 도시도 이제 이 네덜란드 상인들이 점령을 하면서 17세기에는 이 동아시아의 무역 주도권을 이제 네덜란드가 장악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16세기 전반에 동아시아에 진출한 나라는 포르투갈. 그래서 물라카를 점령하고 호이안과 마카오를 거쳐서 나가사키에 진출했고 향신료의 주산지인 말루크 제도를 점령했다. 그리고 일본의 조총과 화약, 명의 생사와 비단을 팔고 일본으로부터 받은 은으로 명의 비단과 도자기 등을 사서 유럽으로 수출하였다. 자, 그리고 이제 이 16세기 후반에 진출한 나라는 바로 에스파냐 상인들이다. 그래서 필리핀의 마닐라를 거점으로 자,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생산되는 은을 태평양을 횡단해서 갈레온이라고 하는 이 대형 선박에 실어서 바로 이 동남아시아에 이제 가져와서 바로 명으로부터 비단, 도자기를 사서 유럽에 팔아먹었던 자, 갈레온 무역을 했었던 이제 에스파냐 16세기 후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7세기가 되면 바로 포르투갈이 차지하고 있던 말루크 제도의 지배권을 빼앗고 또 이 포르투갈이 점령했던 물라카 제도를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의 오늘날의 자카르타인 바타비아의 이제 근거를 삼아서 자, 이 17세기 중엽 동남아시아 섬 대부분을 장악하고 이 동아시아 무역의 주도권을 장악했던 나라는 네덜란드다. 그리고 자, 이 나가사키 자, 일본 규슈에 있는 이 나가사키에 일본의 이제 이 뭡니까 이 나가사키에 데지마라고 하는 이제 인공섬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네덜란드 상인들이 머물면서 교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교과서 103쪽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의 공행무역과 영국의 진출인데요. 자, 시기는 이제 18세기가 되겠습니다. 18세기. 자, 18세기가 되면 자, 이 동아시아 무역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는 나라가 바로
영국이 되겠습니다. 영국.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요. 이 청나라는 타이완의 정시 세력을 복속한 후 이 천계령이라고 하는 해금령을 해제해서 상인들의 이제 국외 진출을 이제 허용을 했었죠. 그리고 유럽 상인들에게는 자, 이 광둥에 있는 광저우 하나만을 개방해서 무역을 허가했다. 광저우 하나만을 이제 개방해서 무역을 허용했는데 이 광저우의 그 청정부로부터 허락을 받은 외국과의 무역을 독점적으로 허가를 받은 상인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바로 공행이라고 부르죠. 공행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공행에 의한 무역을 우리가 공행무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공행은 청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무역 독점권을 가지고 수출입품을 독점했고 또 관세를 징수해서 청정부에 납부를 했고요. 또 외국 상인의 행동을 감독하는 책임도 지니고 있었던 이제 관허 상인을 우리가 이제 공행이라고 하고 바로 이제 18세기에 이제 이 광동 무역 체제를 이끌었던 상인들을 우리가 공행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바로 이제 이 영국이 18세기에 이제 이 동아시아 무역의 주도권을 이제 이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와 이제 무역을 하게 되는데 영국은 청나라로부터 면직물, 비단, 차 이런 것들을 사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은과 인도산 목화를 수출을 이제 하게 되는데 영국은 18세기에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가정집에서 차 마시는 습관이 이제 보편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의 주 생산지가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중국, 청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차의 수요가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 차를 구입을 하는 대금으로 은이 이제 막대한 이제 은이 청나라로 이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편무역이 발생하죠. 이 영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막대한 은이 청나라로 흘러 들어가는 이제 편무역이 이제 발생하니까 이 편무역,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18세기 말에 영국이 이제 생각해내는 방법이 바로 자, 이 동인도 회사, 영국이 이 인도에서 설립한 동인도 회사를 내세워서 이제 아편을 인도에 재배해서 그 아편을 이제 이 청에 팔아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이 청나라에서는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관리들, 군인들까지도 이 아편이라고 하는 이 마약에 중독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막대한 은이 반대로 이제 이 청나라에서 영국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니까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 도광제라고 하는 청나라 황제가 이제 린쩌시 임칙서를 이제 광둥에 보내서 이제 이 청나라 상인과 영국 상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편을 몰수해서 이제 바다에 불태워 버리죠. 이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이제 나중에 바로 이제 아편 전쟁이 되겠다. 그건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밑에 교역망의 확대와 이제 서양과의 교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16, 17, 18세기에 유럽인들의 동아시아 진출로 동아시아 교역망이 은을 매개로 해서 세계 교역망과 연결이 됐었죠. 유럽과 명청, 일본의 상인들은 물라카, 마닐라, 나가사키 등지에서 활발하게 교역을 했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명청의 비단, 차, 도자기, 그리고 이제 일본 도자기와 은, 또 인도의 목화, 또 아메리카 은 등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통이 되는 거죠. 지금의 이제 달러와 같은 역할을 했었던 게 이제 국제 통화로서의 이제 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유럽 상인들에 의해서 바로 이제 아메리카 대륙의 신작물, 감자, 고구마, 옥수수, 땅콩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동아시아에 이제 전해져서 이 감자, 고구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구황작물로서 정말 기근이 들었을 때 이 근근히 생명을 연장시키는 중요한 작물로서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명나라와 청나라 또 일본산 도자기의 수입이 이제 증가를 하면서 유럽에서는 도자기 복제 기술이 발달하였다. 여러분들 이 사실은 이제 도자기 하면 중국이죠. 그런데 이 명청 교체기에 중국의 도자기 생산이 뜸한 틈을 타서 유럽으로 이제 선풍적으로 팔려나갔던 도자기는 바로 일본 도자기죠. 바로 아리타 자기가 되겠습니다. 이 아리타 자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임진왜란 때 끌려간 조선인 도공, 대표적으로 이삼평, 심당길 등이 규슈 아리타 지역에서 만들어서 이 이마리 항구를 통해서 이제 유럽으로 수출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일본의 아리타 자기가 사실 이제 17세기 유럽에서 아주 굉장한 선풍적인 이제 인기를 끌다 보니까 독일의 이제 작센 지방에 이 황제가
이 아리타자기를 이제 모방할 것을 명령을 해서 이제 이 18세기 초에는 바로 이제 이 유럽에서는 독일 지방에서는 이제 마이젠작이라고 하는 바로 이제 이 짝퉁 도자기죠. 이 짝퉁 도자기가 탄생을 이제 하게 됐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선교사들도 서양과 동아시아 문물 교류에 이바지를 하게 되는데요. 루터의 종교 개혁 이후에 이제 등장한 이제 예수회라고 하는 이제 종교 단체가 있죠. 16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이제 주로 활동을 했는데요. 이 예수회 소속의 선교사들이 이제 서양의 그 대표 제조나 천문, 역법, 지리학 이런 이제 서양의 과학 기술을 이제 동아시아에 소개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두 분이 계시죠. 바로 이탈리아 출신의 이제 마테오 리치가 있는데 이 마테오 리치는 이제 마카오를 통해서 이제 명나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고려 만국 전도라고 하는 이제 세계 지도를 이제 명나라에서 이제 제작을 해서 바로 동아시아인 중심의 어떤 세계관의 변화를 좀 주기도 했고요. 당시 이제 명나라 관리였던 서광계와 함께 그 유클리드의 기하 원리를 번역한 기하 원본을 이제 쓰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최초의 크리스토교 서적인 천주시리를 저술하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마테오 리치가 되겠다. 이 천주시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려 만국 전도라고 하는 그런 세계 지도는 바로 이제 조선에도 전래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독일 출신의 예수회 소속 신부인 아담 샬이 이제 이 청나라에 이제 들어와서 이 청나라의 역법 개정을 주도했는데 이 아담 샬이 청나라에서 만든 역법이 시헌역입니다. 이 시헌역을 이제 조선에 김육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나라에 가서 아담사를 이제 만나 보고 돌아와서 조선판 시헌역으로 이제 제작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아담샬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제 이 병자호란 직후에 바로 인조의 첫째 아들로 이 복림대군과 함께 이 심양의 인질로 끌려갔던 그 소현세자와 아담샬은 이제 이 교류를 했었다. 그래서 이 소현세자가 바로 아담샬과 교류하면서 바로 이제 서양 문물을 이 조선에 이제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17세기 중반 이후에 그 중국의 공자, 조상에 대한 제사 등 이걸 이제 전례 문제라고 하거든요. 이 전례를 인정하느냐에 대한 논쟁으로 이 청나라에서는 이제 선교사들을 다 추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국 17세기 이 중반 이후에는 청과 유럽의 문화 교류는 이제 단절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교과서 밑에 보면 바로 이제 마테오 리치가 명나라에서 만력제 요청으로 제작한 고려 만국 전도라고 하는 이제 세계 지도가 되겠고요. 자, 교과서 104쪽과 105쪽의 내용들을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벨테브레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사람이 있는데요. 인조 때 조선에 귀화해서 조선 이름 박연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갖게 되는데, 이 일본으로 항해하던 중인 제주도에 표착한 사람이죠. 그래서 한양에 호송된 후에 이제 훈련도감에 근무를 하면서 이제 무기를 제조하는 일을 담당했고 병자호란에도 참전을 했었고, 명에서 수입한 홍위포라고 있습니다. 이 홍위포가 바로 이 네덜란드식 대포입니다. 이 네덜란드 사람이니까 그 홍위포의 제작법과 사용법을 또 지도를 했었고요. 또 하멜 일행이 제주도에 표착했을 때 이제 한양으로 이제 호송하고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이제 벨테브레이, 조선 이름은 박연이라고 이제 하죠. 근데 마테오 리치는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탈리아 출신의 예수의 선교사이고, 자, 명나라에 들어와서 자, 고려 만국 전도를 제작했고, 서광계와 함께 유클리드의 어떤 그 수학 이론을 번역한 기하 원본을 편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주실이라고 하는 한문으로 된 최초의 크리스토 교리 문답서를 저술하게 됐었다. 그 다음에 이제 윌리엄 애덤스라고 이제 있습니다. 자, 이 영국 출신의 이제 항해사인데, 네덜란드 배에 이제 안내자로 탔다가 일본에 표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윌리엄 애덤스는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막부 관료들에게 서양의 이제 이 기하학, 수학, 항해술 등을 이제 가르쳤고 영국식 선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이제 귀화를 해서 미우라 안진이라고 하는 일본 이름을 쓰고 이제 허리에 이제 칼을 찰 수 있도록 이제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105쪽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조금씩 설명한 그런 내용인데요. 18세기가 되면
중국은 광저우 하나만을 개방해서 이제 무역을 허용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 무역을 이제 뭐 광동 무역 체제, 그리고 이제 광저우에서 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관어 상인들을 우리가 공행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제 공행들에 의해서 이제 이 외국과의 무역만 허용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에도 시대에 이제 나가사키에 데지마라고 하는 이 나가사키 앞바다에 이 데지마라고 하는 인공섬을 이제 만들어 주죠. 일본 에도 막부에서. 원래는 이제 여기 포르투갈 상인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포르투갈 상인들이 이제 이 크리스트교를 이제 전파를 하니까 사실 이제 이 에도 막부 초기에는 이 포르투갈 상인들과 그다음에 이제 이 뭐 프란시스코 사비에르 신부와 같은 서양 신부들의 크리스트교 전파를 그렇게 이제 타락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시마바라의 난을 계기로 해서 시마바라의 많은 천주교도들이 이제 이 봉기를 일으킨 것을 이제 이 계기로 해서 자 뭡니까 이 크리스트교도를 탄압하고 그다음에 이제 포르투갈 상인들을 추방하고 그 자리에 이제 네덜란드 상인들이 여기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에도 막부는 나가사키 하나만을 이제 개방해서 네덜란드 상인 그리고 청 상인과의 어떤 무역을 허용을 했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인공섬인 데지마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선과 일본과의 무역 관련된 내용인데, 바로 이제 이 1609년에는 이제 이 조선과 에도 막부가 다시 수교를 맺죠. 임진왜란 훨씬 전에는 세종대왕님이 삼포를 개항했는데, 결국은 이제 뭡니까? 을묘외변을 계기로 해서 또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서 일본과 수교가 끊겼죠.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다시 수교를 맺고 부산의 초량에 있는 외관 하나만을 복구하죠. 그래서 이제 외관에는 뭐 400명에서 500명 가까운 일본인들이 이제 거주를 했다 그랬는데 이 외관을 통해서 일본과 무역을 했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